그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냐 안 망하게 하냐 이 문제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만 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딱 하게 되면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6개월 안에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북한전략센터 대표시죠.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평양24시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근본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군을 파병하고 이런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원래 안 좋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안 좋아진 그 원인을 이제 러시아의 파병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러시아를 파병까지 하며 북한이 이제 중국과 갈등을 하냐? 이 원인은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이제 체제 노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3년도에 중국의 동시아핑 주석이 네. 이제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이제 김정일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권유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만수대 언덕 위에 그 김일성 동상이 이제 거대하게 서 있는데 덩샤오핑 주석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화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마오쩌둥의 우상화도 경험을 했고 뭐 스탈린도 받고 그러니까 우상화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체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상화를 철저하게 배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쓴소리도 하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권유했는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김일성, 김정일은.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소위 이제 마오쩌둥식의 1인 지배 체제를 청산하고 이 권력을 집단 구도화 시키는 네. 이 체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개혁 개방을 하려면 1인 지배 체제인 김씨 왕조를 이제 변화시켜서 권력을 이제 집단 권력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김일성에게 권력을 놔라 이제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이제 깊어지기 시작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냥 이제 우리는 동맹이다, 뭐 혈맹이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체제 변화를 시키려는 중국의 노력과 그걸 방어하려는 북한의 어떤 이런 이제 노력이 같이 이제 막 겹치면서 계속 안 좋아졌어요. 아, 감정이 원래 그런 이유로 안 좋았었군요. 그래서 이제 뭐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됐고 97년도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중국에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총비서가 무조건 데려와라 달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거부하고 황장엽 비서를 이제 필리핀으로 해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아, 네. 예, 그때 이미 파탄 났거든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기 전에 중국을 3번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무기를 좀 수혈 받으려고 갔는데 중국이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너네가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면 중국의 그 해구산, 중국의 미사일, 그러니까 군사우산을 다 씌워줄 테니까 개혁 개방하라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남쪽 한국의 위협 우리가 다 막아줄 테니.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체제 전환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 김씨 왕조의 종말이거든요. 그렇죠. 김씨 왕조, 그렇죠. 김정일, 김정은 뭐 다 정권을 그렇죠. 권한을 내려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3대 세습이라는 것은 원래 공산주의 이념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도 러시아도 그러니까 구소련도 무슨 이렇게 세습을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공산주의 자체가 봉건적인 이념을 뛰어넘는 다른 세대 사상이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정치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거는 망신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끊임없이 그거를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갈등 구조가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서 그때 중국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김정은이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원한이 있었죠. 그리고 김정은 집권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까지 시진핑이가 거의 무시했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때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하지 말자.
왜냐면 그때 시 주석이 처음으로 올라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 주석의 얼굴을 좀 봐주면서 우리가 좀 이걸 좀 약간 지연시키자고 했는데 김정은이 그걸 무시하면서 그냥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이제 시 주석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이 갈등 구조가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아예 중국을 무시하고 이제 러시아로 완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일단 그동안 생각하기로는 예. 북한의 대외 경제 원조는 전부 100% 거의 중국 아니었나. 예. 그래서 중국이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또 거기에 따른 또 고마움 아니면 동맹으로서의 어떤 친근함 이런 예.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속사정은 또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6.25 전쟁 때 중국 인민 해방군이 뭐 수백만이 가서 희생당하면서 그거 지켜준 그런 고마운 국가로 봐야 되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중국을 이제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고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했던 이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도 개혁개방을 통해서 수령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도 함께 살게 하는 이걸 하라는 것인데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김씨 왕조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한 인민들을 희생시키고 계속 굶주리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도 이제는 한계가 온 거죠. 맨날 구걸질하고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탈북자가 맨날 나와서 그냥 국제사회가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강제 복송시켜주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계속 두둔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우리 요구를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핵실험하지 말라, 뭐 미사일 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중국의 입장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나 뭐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다. 그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안 맞는 거거든요. 억울한다. 예. 그러게 저도 이제까지 예. 왜 북한을 핵을 개발 못하게끔 예. 안 막을까? 자기네도 예. 안보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갖게 되면 진짜 안보에 위협이 될 텐데 이런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 트럼프 일기 때 시 주석이 그때 트럼프랑 같이 손잡고 북한을 아예 치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특사 그룹이 이제 그때 평양에 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네 이제 개혁 개방 안 하고 이제 핵실험 중단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너희 때릴 수가 있다. 그때 중국은 개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 지도부가 굉장히 격앙돼 가지고 막 중국을 막 비난했거든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미우나 고우나 이거를 놓게 되면 미국한테 이제 뭐 무너져가지고 그렇죠. 미국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아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막아줘봤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쓸모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요즘 나오는 일련의 조치들 보면은 좀 예.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중국인이 이제 북한에 와도 된다 이러한 것을 또 발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그 지난 코로나 3년 이후에 한 4년 동안 일관되게 이제 북한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에 동참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봐준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야말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그걸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의 기업인들이 과거에는 이제 북한에 가려면 엄청나게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최종 책임을 김정은에게 보내서 김정은이 사인을 받아야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간소화시켜가지고 국장급에서 오케이 해라. 그래서 중국 기업인들의 뭐 평양 진입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또 중국인들의 평양 여행을 좀 이렇게 하라고 이제 다 무비자로 이렇게 해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가요, 중국인들이. 예, 가봤자 뭐 별 볼 일이 없고 또 이제 중국 지도부가 싫어하기 때문에 괜히 싫어하는 데 가가지고 또 찍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가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딱 시행하면서 북한은 이제 무비자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중국을 자극해서 만약 코너로 몰고 가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을 끝장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중국이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도 약간 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탈북자 강제 북송 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중국이 중단할 경우 어떻게 예.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는 강제 북송을 계속 해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 보죠? 안 할, 중단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생각하건데 탈북자를 북한에 보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냐 안 망하게 하냐 이 문제는 뭐 경제적으로 북한을 막았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네.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진짜 왜요?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동독 그 붕괴될 때 보게 되면 루마니아 보게 되면 국경이 터지면서 붕괴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차우세스크가 막 탄압할 때 국경이 터지면서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안 망하는 이유가 국경이 붕괴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왜 민주화 운동이 불가능하냐. 북한은 아예 그냥 감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려요. 네. 그리고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중국에 가면 다 또 송환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정권이 안 망하는 이유는 중국이 그걸 딱 가로막아주고 도망자가 오게 되면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테러가 생기게 되면 다 글로 가겠죠.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뛰면 되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면 북한의 내부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냥 탈출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반항은 한번 해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 내가 튄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만 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딱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막 해보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지도부는 6개월 안에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옛날에 제가 2005년도에 백악관에 한번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딴 거 하지 말고 뭐 비핵화 백날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 영변 기지를 갖다가 폭파시키든지 뭐 김정은이가 죽든지 뭐 그래야 끝나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을 끝내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딱 끊는 순간 북한은 망한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그러겠네요. 예, 과연 그럴까? 그래서 현재까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서방 세계가 대북 정책에 실패한 이유가 북한 정권이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를 전혀 간파하지 않고 그냥 비핵화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비핵화를 아무리 해봤자 뭐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죠. 다 예. 현상에.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외부 정보를 듣고 변하는 것, 탈북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의 변화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북한 정권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거짓말로 이제 이 탑을 쌓았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무너집니다, 북한이.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랬을 그렇죠. 때 이제 예. 그 불길이 확 들불듯이 일어나는데 예. 그게 그렇다면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제는 거의 90% 농선을 넘지 않았냐. 그러면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중국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표나 아니면 그런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친중 정부가 세워지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친중 세력이 다시 집권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친중화시키는 게 목적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친중 정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얘네야말로 최대 반중 정권입니다, 이게. 반중 정권. 예.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지, 북한이 우리는 친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게. 예. 우리 한국은 이제 뭐 진보 쪽은 약간 친중 쪽인 약간 마인드가 있고 이제 보수는 약간 좀 이렇게 뭐 친미적인 그런 굉장히 강한데 북한은 아예 그냥 반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 본인도 트럼프를 더 좋아하지 시진핑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중국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면 바로 이게 한국에게 뭐 통합이 돼서 통일로 가냐? 이것도 그거는 원치는 않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붕괴시키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친중 정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친중화된 한반도 통일 이게 이제 중국이 그리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입니다. 오히려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참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합니다. 중국의 셈법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들을 때 그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지대, 예. 그쪽 중국지대에는 그 중국군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예.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국변 사태가 일어날 징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한 뭐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 본인의 건강 문제가 상당히 좀 도마 위에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0일 만에 나왔는데 그 몸무게가 한 10kg 더 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항상 저는 보니까 이래가지고 항상 네.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한 1년 전에만 해도 살 딱 빼서 살이 쫙 빠졌었는데 지금 1년, 2년 사이에 더 불어나가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더 불었습니다. 네. 근데 가죽 자켓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좀 헐렁했거든요. 아주 뺑뺑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서 이 김정은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사실은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내부의 경제 사정이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는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뭐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민들의 생각이 네. 이제는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총칼로 그냥 딱 누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뭔가 틈만 생기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중국이 항상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북한을 제일 잘하는 게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국변 사태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중국인민 해방군이 이 선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군대를 항상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진입을 해서 이 친중 정권을 갖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동맹을 맺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언제든지 그 북한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는 러시아군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조약이. 중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러시아가 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조약을 이제 맺은 거죠. 그럼 중국이 더 그러겠네요. 합법적으로 러시아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조약이 그러니까 뭐 이행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급하니까 그렇죠. 김정은의 마음을 좀 살려고 푸틴이 이렇게 좀 많이 양보한 것이고 만약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별 볼일 없는 북한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뭐 개의치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러시아가 급합니다, 사실은. 뭐 병사가 급하고 무기가 급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정말 그 거지 같은 무기 그리고 이제 인민군 뭐 특수부대가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속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러시아가 좀 힘드니까 북한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뭐 전쟁이 끝나고 뭐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조약들이 과연 지켜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북송자들, 그러니까 저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이런 거 말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들은 없나요? 이제까지 전부 의존해 있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만 해도 이제 중국이 소위 밀수 과정에서 압수한 네. 북한 물품이 거의 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북한 정권의 거의 뭐 총 예산의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중국이 압류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를 좀 압류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뭐 그런 이제 과정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다음 날로 경매 처분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태이고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딱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원유 파이프 네. 한 50만 배럴이니까 이걸 좀 조금씩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만 끊으면 진짜 북한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까지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빼고 다 지금 거의 끊어버리기 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버티는 이유는 이제 러시아하고 거래하면서 이제 무기 팔고 병사 보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지금 조금 이제 버티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김정은 정권은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딱 고정시켜 놔가지고 우리 한미연합 시스템 같이 그래서 러시아하고 그런 관계로 좀 가려고
장래 계획을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압박을 그럼에도 근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벼랑 끝 외교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잃을 게 별로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잘 그냥 그대로 버티면서 지내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 결국 끝까지 러시아와 계획한 대로 정말 그 가까운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행위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중국은 그냥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도 이제 그 중러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푸틴을 할 수 없이 북한한테 한 것이고, 근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는 러시아도 뭐 중러 관계 또 이제 유럽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푸는 과정에서 북한이 걸림돌이 된다면 바로 차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 그렇죠. 뭐 냉정한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예. 언제든지 좀 더 필요한 국가가 있다. 한국이 사실 더 필요하죠. 경제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쟁 예. 끝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알고 이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북러 군사 연합 네.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아예 러시아의 군사 우산을 이제 받아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단계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제에는 중국은 자기네 어떤 김씨 왕조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아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 이것만 만약에 최후의 카드로 중국이 딱 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중국이 엄청난 내분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내부에. 네. 예. 그 말씀 6개월 만에 막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게 좀 세게 들리긴 하네요. 지금 이제 뭐 그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탈북한 분들 황해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이제 온 걸 봤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왔는데 네. 30년 전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예. 특히 황해도 지역은 곡창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네. 살만한 지역인데 그 집을 보니까 완전 수용소 그 내부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절단 났어요, 완전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점점 이제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최고위층 빼고 웬만한 고위층까지도 지금 생계난에 직면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김정은 정권 이 시스템 가지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순간 중국이 압박을 가해서 그냥 붕괴시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 전체가 다 뭐 찬성하고 글로 가자. 한 방에 그냥 김정은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예. 하긴 뭐 외교관들 그 엘리트의 외교관들까지도 경제적인 이야기 들어보면 믿기지 않는 예. 그 월급에 예. 근데 자급자족하는 모습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북한은 이제 정상 국가로 볼 수는 없죠. 예,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이제 그 불가사의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자기 아버지 김정일 때에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한 정도 수준은 눈 감아줬어요. 내가 못 해주니까 네. 일정한 정도 부패를 봐줘야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할 때 내 부패가 0이 되는구나. 나의 이익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네. 참았는데 이제는 김정은이는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완전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류층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 예. 그 전사자들, 예. 그 가족이 평양에서 뭐 휴양을 하고 있다. 예. 막 그 정도로 막 뭔가 그 러시아의 어떤 그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김정은 정권이 뭔가 자꾸 이렇게 보호를 하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러시아 주재 그 평양 대사, 그 북한 그 러시아 대사가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북한 군인들이 엄청 다치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단 한 명도 북한에 데려와서 치료를 안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 군대를 갖다가 불러다가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줄 게 없으니까 푸틴의 마음을 환대할 푸틴의 마음을 살려고 이제 그걸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위장해서 러시아 군 이제 지휘관들이 북한군을 이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군사 지도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이제 병사가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상자들이다, 전사자 가족이다 이런 명목으로 군인들이 쫙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제 군사 지원단.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러시아 군인들, 그러니까 전쟁 뭐 참가해서 이제 전사하거나 그런 가족들에 대한 뭐 평양 이제 휴양권을 뭐 준다든지 또 그 자녀에 대한 평양 대학에 입학권을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더 이제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김정은 정권의 그런 전략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비용까지도 거절했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그 북한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긴 뭐 의사들 뭐 거기 간호사들 월급 얘기 들으니까 형편없긴 하던데. 북한 의사나 뭐 간호사는 거의 헐값이니까 그러니까 뭐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노리는 것은 푼돈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큰 돈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고 아직 지금 러시아가 안 준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찰 위성 지금 한 기를 쐈는데 이제 4기를 또 쏴야 되거든요. 이건 김정은이가 발표를 한 겁니다. 아, 5기를 쏘겠다. 예. 정찰 위성을 이제 쏴야 되고 또 이제 국처음속 미사일도 완성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호 뭐 54기인가요? 그 수호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수호기 좀 높은 레벨의 전투기를 북한이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SLBM, 그러니까 핵 잠수함. 이걸 받아와야 이제 마지막 이제 김정은이 바라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의 어떤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형편없는 돈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김정은이 제공한 뭐 병사라든지 이런 낡은 무기를 줬다고 하지만 이거 톡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네요. 비교해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 푸틴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재래식 전력의 완성 이걸 좀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다. 뭐 한쪽 측면으로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참 불쌍하잖아요. 북한군 지금 어느 정도 파병이 됐습니까? 뭐 3만 명 이상 얘기도 나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3만 명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은 12,000명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 그 주재 러시아 대사관 이쪽에 이제 약간 그 뒤에 파이프를 약간 씹어가지고 정보를 좀 듣고 있는데 엄청 죽었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북한군이? 예. 그러니까 폭격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자기네 군인들이 죽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뒤로 빼고 전쟁의 위험한 구간에 이제 북한 군인들을 다 내몰았기 때문에 이걸 다 폭격해가지고 다 이제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죽은 군인들이 한 5,000명 이상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정보가 나오고 있고 10,000명 정도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상자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때 한 4,000명 이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보면 사상자로 하면 10,000명. 10,00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 1차로 파병된 북한군 12,000명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됐고 이제 2차로 들어간 군인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전쟁에 지금 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훈련도 못 하고 또 북한군은 주로 이제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군대이기 때문에 이 평야지대에서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뭐 우왕좌왕하고 막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한 군인들 자체가 이렇게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또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뭐 자폭할 정도로 아주 맹렬하게 저항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일부 나오는 약간 모습인 거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애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군인들은 아, 이게 뭔가 도망갈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도망가 볼까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아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뒤로 후퇴가 아니라 아예 이 탈출을 한다. 그렇죠. 예. 망명을 한다.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탄핵 뭐 이런 거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개입을 우리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좀 개입을 해가지고 심리전하고 도망오고자 하는 이제 북한 군인들을 최대한 빨리 이제 끌어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군 자체가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도망자를 막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네.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뒤에서 총을 쏘게 돼 있고 완전히 지금 그런 그 쪽으로 지금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구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안다면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많은 군인들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는데 참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처음에 그 북한군이 그 12,000명 파병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미 사상 교육이 잘 된 군인들일 거고 충성심이 증명된 군인들일 거기 때문에 뭐 정말 당과 뭐 김정은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것이다. 정말 열심히 싸울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로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터인 줄 모르고 왔다고. 그렇죠. 그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현상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한 30대 뭐 이하 이 군인들은 전부 다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배급제가 아니고 장마당에서 자기를 이제 먹여 살리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생각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유입이 됐고 또 한류에 또 노출된 세대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이제 호감도가 거의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러시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러시아 군인들은 휴대폰을 줍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휴대폰을 여는 순간 유튜브가 열리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해가 다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전부 1인 1지급입니까? 다 지급하죠. 그래서 원래 북한 군 지휘부에서 이걸 왜 주냐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접하는 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러시아 군인들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한참 막 북한군하고 러시아군이 막 싸우다가 지급을 다 했어요. 예. 했고 이제 이 군인들이 그걸 딱 봤는데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이 이제 포르노 비디오라고 합니다. 네, 젊은 애들이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은 그런 이제 뭐 음란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고 네. 특히 이제 20대다 보니까 다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쏠려 가지고 그걸 해소한 다음에 이제 정치 유튜브 쪽으로 막 가서 이제 그걸 봅니다. 보는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유튜버를 보게 되면 그냥 한 번에 바뀌어요 사람들이 한 번에.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긴가민가 했던 애들이 딱 보고 아 이게 맞다. 그 하는 순간 내가 굳이 뭐 북한에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들도 지금 파병된 그 아이들의 그 가족 성분을 보니까 전부 다 하층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수용소 보낸다고 해도 뭐 똑같아요. 수용소 뭐 지금 여기서 사나 거기 가나.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냐면 너네 그냥 가려면 가라. 차라리 한국에 가서 돈 좀 보내주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을 이탈하는 건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뒤에서 쏘는 총알이나 그리고 이제 만약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다시 송환해 가지고 이제 포로 교환한다든지 뭐 그런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머뭇거리는 것 뿐이지 안전한 길만 열린다고 만약 이제 확신이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도망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김정은 정권, 북한 상부층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죠. 아니, 이게 상당히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군인들이 그 특수부대들이 좀 뭔가 이렇게 돌아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내에 돌아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북한군 전체에 또 메인 부대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아이들이 만약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입소문이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부대 전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얘들이 다 죽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쟁에서. 싹 죽어줘야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수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북한에 돌아와 봤자 나쁜 영향만 주기 때문에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죽어주는 게 사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장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죽든 말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진짜 러시아군 부상자들 뭐 전사자들은 평양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북한군 그 부상자들은 그냥 거기다 전쟁터에서 놔두고 단 한 명도 데려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망자까지도 원래 그 시신을 갖다 다 북한에 데려와서 그 가족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처음에 그걸 하려고 하다가 워낙 북한 내부의 가족들이 막 반발이 심하니까 싹 이제 화장해가지고 이제 6월함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일하러 가도 돈을 주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이게 뭐 자국의 전쟁도 아니고 외국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제 파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있다는 것은 이제 짐작을 하겠죠. 네. 근데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5만 불 준다.
북한 군인들은 한 3만 불 정도 뭐 가정을 해도 적어도 10,000불 정도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에게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땡전 한 푼 안 줬어요. 아, 지금까지? 예, 실제로. 그건 이상한. 돈 얘기는 아예 없고 그냥 이제 그 뭐 전사에 뭐 무슨 훈장 이런 거 하나 훈장. 달랑 하나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이제 가족들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우리 아이의 목숨도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 이 사회 전체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처음에만 해도 워낙 사상 교육들이 잘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사자로 와도 좀 명예롭게 이렇게 예. 좀 지켜주면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다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북한 사회의 큰 어떤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군요. 폭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사상적으로 무장되고 뭐 이게 북한 군인들이 뭐 아무것도 없지만 사상적으로 막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80년대 얘기고요. 이제는 뭐 사상 같은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이게 만약 돈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아마 애들이 나갈 것 같아요. 그 돈도 안 생기고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보상도 없고 그냥 개죽음이다. 고 하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은 아이들도 이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슬퍼하고 막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적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10,000불 이상의 돈을 준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죽을 만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냥 목숨 갈아가지고 김정은 자기 용돈벌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북한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바뀌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퍼지게 되면 예. 다 알게 되면 진짜 문제가 있겠네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북에서 하면은 뭐 처벌된다고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병 얘기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파병된 가족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만약 항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추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 10,000명, 30,000명 단위이다 보니까 통제가 가능하지만 30,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통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이게 좀 종결되는 것처럼 지금 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이제 다 끝날 것처럼 얘기하고 물론 젤렌스키는 뭐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선에서 그냥 30,000명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있잖아요. 이렇게 예. 되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쟁이 좀 길어져야 자기네가 오히려. 받는 돈이 좀 클 텐데 그러니까 적이 정전되게 되면 이제 김정은은 타격이 큰 거죠. 아, 오히려. 예, 다만 이제 그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괴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청년 인력이 전부 다 이제 뭐 도망가거나 그렇죠. 또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틈을 이제 북한이 메꿔 가지고 대규모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견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건 이게 조금 더 길어진다 했을 때는 이제 추가 파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거네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뭐 길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서 얻는 어떤 부가 수익을 기대하고 이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김정은이가 뭐 크게 위협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시스템이 약간 붕괴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입을 해서 적어도 이제 한 1,000명을 데리고 왔다. 한국으로 왔다. 그럼 북한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 대규모 인원이 오면 진짜 엄청난 파급이겠네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계엄하고 뭐 탄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혀 거기 개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뭐 그런 상태를 봅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많아지고 또 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주고 싶겠죠. 근데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돈은 딴 데 먼저 쓰겠지. 쓸 데가 없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중국에 떼인 돈이 지금 몇억 달러가 되니까 아, 중국에 돈 떼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 사다가 이제 압류당해 가지고 그거 이제 압류시킨 게 한 6억 달러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지금 이래저래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군인들의 이제 생명 수당 이 돈을 그냥 깡그리 그냥 다 흡수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이 군인들의 어떤 폭동 사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지급이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면서 알게 됐을 때 뭔가 폭동이라든가 뭐 집단 항명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부대 내부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군인들 뒤에서 막 총으로 쏘고 막 도망쳐서 또 이제 러시아 이 군 경찰이 지금 막 수배령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 탈영병들 막 나오고 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북한군 자체가 지금 와야 되는 징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자기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총알바지를 막 내몰고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갈까봐 뭐 하루분 식량도 안 주고. 아, 러시아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하루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되면 그럼 또 굶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람들이. 그러겠네. 예. 그러니까 전쟁하다 보면 또 아기를 바칠 텐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잡힌 아이들 보니까 애들이 이틀을 굶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이 병사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 진짜 좀 안타깝네요. 예. 나이도 보니까 다 20대 다 초반들인 20대 초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아무런 가치도 없이 그렇게 막 소멸시키니까 이건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한 명 어떻게 사고가 나도 막 난리 치는데 근데 초반에 전쟁 날 때 보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이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뭔가 지원 업무를 우크라 군하고 하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안보 부서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게 너무 정치에 휘둘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뀐다고 그러면 다 일을 다 스톱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안보 부서들은 자기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일을 지금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아직도 한 명도 지금 한국에 온 사람이 없어요, 군인들 중에. 그렇죠. 예, 지금쯤이면 한 100명 이상은 와야 되는데, 하긴 또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완전히. 예. 지금 그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전전 하는데 좀 잘못하고 있다. 그 이제 뭔가 한국으로 이게 탈출할 수 있는 예. 그 뭔가 좀 그 북한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뭐 단순히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가는 길이 안전한가, 가면 안전한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해서 오면 된다. 그리고 오기만 하면 너희는 절대로 안 보낸다. 다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것만 보내면 돼요, 그냥.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밥이 뭐 어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들이 우리를 장난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의 그 선전술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이 오히려 망명할 수 있게끔 예. 어떤 그 심리전을 쓰는 게 확실한 그 북을 아주 그냥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뭐 오게 되면 안전하게 올 수가 있고 그 안전한 길이 뭔지 그리고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너희들은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건 보장해 주겠다. 이게 딱 하게 되면 애들이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뭐 밥 쪼가리, 고기 쪼가리 막 올려가지고 뭐 오면 밥 먹여주겠다. 그건 사실은 좀 유치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건 그 안보부서에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자체적으로 그 뭔가 좀 우크라이나에 가서 예. 강하게 좀 협력을 하고 요구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얻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국초함선 미사일 또 이제 뭐 지대공 미사일 포함해서 이제 방어 미사일 다 이제 구입을 하고 있고 전투기 뭐 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군 전체가 현대전에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들이 만약에 이제 북한에 와가지고 현대전을 갖다가 다시 또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그것도 위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국방부나 국정원이 대응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예. 아쉽네요. 관계되신 분들, 네, 한번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북한에서 12살에서 14살 아이들이 400km씩 걷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400km면 이게 지금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김일성이가 네. 뭐 12살부터 14살 사이에
평양에서 저기 뭐 만주까지 또 만주에서 평양까지 왔다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구라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구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12살에서 14살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네. 김일성을 따라 배우는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12세부터 14세 사이의 아동들을 그 배엄의 천리길, 뭐 강복의 천리길 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하게 하는데 이게 거의 어린이 학대입니다. 어린이 학대. 그렇죠. 예. 그리고 자원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원자만 하는 거죠. 아, 다 자원자만. 할 수는 없고요. 예. 근데 거기에 뽑히는 순간 완전 지옥으로 가는 건데 특히 이제 뭐 12월 말부터 1월 한 중순까지 제일 추울 때 아, 그때 이제 애들을 내보는데 이 백두산 지역은 아시다시피 영하 25도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엄청나네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중간에 뭐 집도 없고 애들을 내몰아 가지고 이제 막 동상 귀, 동상 발, 손발 다 얼어가지고 애들이 막 죽는 애들도 많고 이런 일을 이제 매해 하고 있습니다. 매해. 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의 아이들은 단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이런 거 하면 보통 네. 김주애인가요? 김정은 그렇죠. 딸. 김주애부터 먼저 나서가지고 지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한 다음에 다른 아이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 안 시키고 남의 아이들만 다 그거 시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전형적인 내노란불 뭐 그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의 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원제이긴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자원하게끔 하겠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 학교에서 뭔가 이제 칭찬을 받는 애들을 불러 모아서 하기 때문에 영광이긴 한데 근데 이제 옛날엔 좋았어요. 조금 좋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 내가 저기 안 가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돌아가지고 그게 뽑히는 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지옥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북한 상황을 보면은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고통 아니면은 분노 이런 게 정말 그동안 쌓이면서 정말 그게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인데요. 예. 아, 참. 근데 어쨌건 이러한 상황들을 뭐 김정은도 알겠죠, 다.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억눌러야 되는 그 입장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이제 한 국가를 운영할 만한 자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걸 또 한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지난 10년간 이제 사진 보게 되면 화가 나 있는 이 사진이 거의 한 80%가 넘습니다. 계속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화가 나 있고 계속 열받아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뭐 온갖 음주, 담배 이거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궁중 시스템은 조선 왕조, 뭐 고려 왕조보다 훨씬 더 이제 광범위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재자가.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냥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몸이 그냥 망가질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결합돼 있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김정은 본인이 이제 그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살이 안 찌려면 이제 운동을 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운동을 전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승마가 이제 고작 이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의 어떤 몸은 굉장히 망가질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면 돼요. 그렇죠. 예. 밑에 그 장관들이라도. 예. 근데 지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바보 같은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누가 이제 올바른 말을 하거나 제안을 했다가 김정은이가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싸하게 되면 바로 그냥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요새 그 김정은 그렇게 사진 보면은 그 이 뺨에 그 뾰루지 뭐 그 골마 있는 거, 와, 그거 좀 짜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계속 그 모습으로 다니는 거 보면은. 계속 이제 그게 뭐 짜면 또 나오고 뭐 이제 그 이 살 자체가 지금 워낙 이제 불어 있는데 이게 부정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색깔의 얼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김정은이가 그 사양 수액 노루, 그러니까 사양 노루 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수액을 만들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돌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런 수액이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수액, 이게 링게를 만든다고. 링게를 뽑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양이라는 게 이게 혈관 이게 푸는데 최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진단이라고 하는데 어. 그게 들어가는 게 사양 아닙니까? 근데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김정은이는 이 사양 덩어리를 갖다 풀어가지고 이 몸이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그 현대 의학으로서는 김정은의 몸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양 노루라고 하는 그 배꼽을 따가지고 이 수액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밖에 길이 없다. 네. 근데 이거 이상 더 안 듣게 되면 이제는 김정은은 가는 거죠. 근데 요즘 의외로 그런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댓글들이 올라와요. 네. 아니면 영상에 댓글로. 김정은이 사망했다 사실상. 지금 네. 있는 김정은은 뭐 대역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 대역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그 사망설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준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오버랩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 소리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22년인가요? 그때 뭐 사망설이 가장 세게 나왔을 때 그때 미국의 CNN 방송이 이걸 먼저 때렸거든요. 네. 그러면 CNN 방송은 이걸 왜 했냐? 미국의 그 CIA가 정보를 살짝 준 겁니다, 이게. 왜 줬냐면 이게 감청을 해보니까 이게 죽은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 보려고 CNN에 때렸는데 이 CNN 방송이 때린 다음에 나중에 중국 대만의 이제 그 정보국장이 김정은이 문제가 있다고 또 발언을 했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죽은 게 아니냐고 막 했는데 실제로 그때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졌고 순간 이제 그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놨는데 한 밤낮을 동안 못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불명. 안 깨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신호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고 막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일단 살아났어요, 사실은. 네. 예.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가끔씩 막 열흘씩 20일씩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20일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 나오는 과정들이 얘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죽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김여정이 그 정권을 물려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 김주의 어린 그 아이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이냐, 뭐 아주 말들이 많아요. 워낙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건강이 좀 위태롭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이제 우리 북한역 김정은 정권하고 비슷했던 시스템이 존재했었냐. 저도 한번 쭉 봤는데 그 고려의 그 최씨 무신 정권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최충원, 최우, 최양해가 최우위로 가는데 이게 4대로 가다가 망하더라고요. 네. 예, 무신 정권이. 그러니까 한 가문이 가문 통치를 한 사례가 사실은 그때 최씨 무신 정권과 북한의 김씨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씨 정권, 우리 뭐 조선 시대도 이거는 왕은 이씨지만 4대부가 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왕이 권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문이 그냥 완벽하게 통치한 거는 최씨 무신 정권하고 김씨 정권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최씨 정권이 3대째 이제 미추강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칼춤을 춥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 부인도 죽이고 막 장군도 죽이고 막 하는데 김정은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또 부인 다 죽였지, 뭐 장군 죽이지 막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단명한다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 때 최양이 단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단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단명하게 되면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후계자로 올라서는 과정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과정. 그런 시나리오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가 북한 사회에서는 워낙 보수적이라 여자가 뭐 지도자가 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탈북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즘 김여정 남편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어디 보위부 부부장인가?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부의 부부장이라고 들었는데 뭐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에 그 김정일의 그 매제죠. 그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장성택도 이제 뭐 상당한 권력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 권력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성택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의 남편도 장성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반복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가 과거에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일의 동생보다는 훨씬 더 권력욕이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장성택보다 더 비참한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막 삐꾸대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그 후계자들이 제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여정이하고 그 남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세력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성월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김여정이 권력을 잡거나 못 잡을 경우에 거의 장성택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세상인데 어쨌건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고 대통령 취임하면서 러브콜을 김정은에게 보냈어요. 예. 김정은은 답이 없다가 미사일 한 방 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욕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이 이제 뭔가 또 밀월 관계가 나올 것처럼 많이들 예상은 하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요. 지금 그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 최고인민회의를 1월 초에 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네. 20일간 쭉 안 나오다가 이제 한번 지금 나왔는데 트럼프가 메시지를 보낼 때 김정은이는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서.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가 몸이 아픈데 뭐 무슨 트럼프가 만사하기 귀찮죠.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짜증을 막 낸 거죠. 뭐 트럼프 저거 막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그래도 이제 시진핑이나 푸틴보다는 트럼프랑 손잡는 게 제일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트럼프가 속아준다면 나는 정말 얻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가 이제 겉에서 하는 말하고 실제 행동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뭐 사랑한다, 뭐 무슨 뭐 누가 스마트하다, 뭐 이렇게 막 헛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그걸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얘가 나를 놀리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스타일은 원래 협상할 때 이렇구나. 예. 그러니까 약간 협작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좋은 말 해놓고 뒤에 가서 다 이렇게 밑장 뽑아가지고 다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제 약간 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끝나는 걸 보면서 아마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젤렌스키가 빠진 상태에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막 이게 막 서로 주고받고 핑퐁 하고 있잖아요. 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패싱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 핵과 관련해서 스몰 딜, 핵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불안해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에는 이제 뭐 이제 트럼프 본인이 어떤 그런 그 인기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뭐 이용 좀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는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역사의 이름을 날리려면 뭔가 하나는 잡아야 돼요, 이제. 뭐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는 이제 끝났고 남은 게 이란, 북한, 중국인데 제일 쉬운 게 북한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작지만 제일 골칫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해결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엄청나게 뜰 수가 있는 트럼프도 알아요, 사실은. 노벨 평화상 받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을 뭐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트럼프도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협상을 하는 신용은 내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바꿔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쪽으로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계속 지금 뭔가 막 갈등 구조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제 트럼프하고 풀려고 북한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북한을 붕괴시키는데 우리가 합세하겠다. 예를 들면. 뭐 방법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뭐 무인기 보내가지고 김정은 한 방에 때려가지고 없애든지. 뭐 그냥 근데 또 심플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뭐 개입 안 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만 하더라도 혹은 예. 아까 말씀하신 뭐 탈북자들 예. 그 북송하는 걸 강제 북송 막아버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조치만 나와도 예. 상당히 코너로 몰리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외통수로 몰린 김정은이 이게 또 핵단추 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절대로 북은 핵을 못 쓴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게? 못 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지금 핵을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지금. 핵을 쏘는 순간 푸틴은 그냥 자동 말하자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제거 대상이 되거든요. 미국이 푸틴을 제거해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만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김정은은 바로 그냥 제거됩니다. 한 방에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핵을 만드는 이유가 김씨 왕조의 대대손손 번영을 위해서 핵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는데 핵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자고 핵을 쏜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가 핵을 절대 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쏠려고 하는 순간 미국이 모를까요, 그거를? 미리 그 사전 조치 알고 정말 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먼저 그냥 사전 그때는 먼저 공격한다. 두드려 맞기 때문에 그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핵물질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다 감지되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핵을 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몰래 뭐 이제 SLBM 이렇게 장착해가 들어와가지고 쏘는 건 뭐 막을 수 없겠지만 그 단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사일을 쏘려고 둘이 올라갈 때에는 바로 감지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군요. 아, 이런 것들이 하도 이 한국에서는 공포의 어떤 이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것 같고 잃을 게 워낙 경제적으로 많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북이 오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이 북은 6.25 때 경험한 바로 미군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그냥 한국을 점령해 버리면 된다. 이러한 전략을 세워놓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6.25 때의 같은 환경이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뭐 그 F-35 스텔스기만 거의 50대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쫙 뜨는 순간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할 때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그 F-35 전투기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밤새 폭격을 했는데 이란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군사국가인데 이란이 저 정도인데 북한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너무 우리가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 옛날 6.25 때 뭐 한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하고 지금 뭐 세계 군사 5위 강국인데 북한 같은 게 그렇게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서 보다시피 북한군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이번에 그리고 또 저기 그 밤에 찍은 이 북한 사진 예. 전기가 별로 안 들어와 있는 그거 보면 그 경제력 수준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저 엄청난 그 전비가 필요한 건데 그걸 감당할 경제 자체가 안 된다. 경제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과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얼마 돈이 없으면 다 구걸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돈입니다, 돈.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몇 배로 강한, 몇십 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따위가 사실 감히 우리한테 덤빌 수가 있을까요?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어가지고도 비등비등한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 핵을 사용한다면 그 비대칭 무기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무섭긴 하지만 북한이 그걸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간다면 게임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숨겨 놓을 것 같은 지점 한 5천 곳을 우리가 찍어가지고 아예 중당 폭격을 해가지고 없애버린다. 핵이 있습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뭐 핵을 못 찾아가지고 핵이 있을 만한 곳을 한 5천 곳을 때린다고 하게 되면 북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예. 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는 상당히 어려워진 관계, 그다음에 러시아와는 이제 뭔가 자꾸 거기서 활로를 찾고자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북한. 이제 트럼프의 그 여러 가지 유화 정책 혹은 그러한 것들에 결국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북한이 미국과 손잡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고 단계적인 핵 감축을 하자. 이런 협상을 미국이 받으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유엔 제재를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달라. 예. 이제 이게 풀리면 북한은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엔 제재가 풀리면은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은 공식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예를 들면 현금 거래, 은행 못 써요, 아무것도. 아, 외국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래할 때도 전부 다 현금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하다 보니까 현금 도난 사건이 그냥 빌비지합니다, 이게. 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이거 돈 주다가 다 날라가 뛰고 막 도망가고 막 사고가 너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현금 거래조차 안 되는 그런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것만 좀 풀어줘도 북한이 숨을 쉴 텐데 너무나 지금 북한이 지금 힘든 상태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정도만 해주면 김정은이는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핵도 가지고 경제제도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사기를 또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고 김정은의 심리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을지 좀 약간 예상이 좀 되네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선택들을 할 것이냐 트럼프와 함께 이러한 것들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